2016년 1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카페. 평범해 보이는 카페 안에서 3명의 친구가 만났고 그중 한 여성은 테이블 위에 놓인 베트남식 아이스커피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밀러. 27세의 젊은 여성이었고 결혼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었습니다. 밀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히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손으로 얼굴을 부채질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머리가 아예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소파 위로 힘없이 쓰러졌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팔다리는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밀러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은 그녀가 마셨던 아이스커피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의심은 놀랍게도 밀러와 함께 카페에 있었던 친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 밀러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두 사람이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서로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시카는 정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독을 넣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곧 인도네시아 전역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마치 하나의 리얼리티 쇼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증언과 반박이 이어졌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커피에 독을 넣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제시카는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시간을 2007년으로 되돌려 호주 시드니의 한 디자인 학교. 이곳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몇 명이 작은 친목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가까웠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시카와 밀러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밀러의 집안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 집안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직접 의류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크게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제시카, 그녀의 아버지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대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호주라는 낯선 타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가정 환경도 비슷했고 취미도 잘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호주에서 함께 보낸 4년 동안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녔습니다. 함께 쇼핑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연애 문제로 고민이 생기면 서로에게 털어놓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기억 속 제시카는 활발하고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때로는 조금 덤벙대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밀러는 성격이 비교적 솔직했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친한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돌려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고 어느새 졸업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졸업 후 밀러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가족의 사업을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 한 명의 든든한 사람, 연인인 수르마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교제해왔고 수르마코는 밀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녀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반면 제시카는 호주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었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도 구했습니다. 급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였던 만큼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밀러는 오랜만에 호주를 다시 돌아왔고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당연히 제시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남을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밀러에게는 제시카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밀러는 남자친구 수르마코가 이미 자신에게 청혼했다고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르마코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행복한지 밀러는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밀러가 자신의 행복한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제시카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시카의 얼굴에는 묘한 허탈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밀러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는 밀러의 질문에 결국 제시카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시카에게도 호주에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애에는 밀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시카가 만나고 있던 남자의 이름은 트릭 오코너였습니다. 제시카는 그를 많이 사랑했지만 트릭은 금지된 약물을 흡입하는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게다가 트릭의 성격도 거칠었습니다. 심지어 제시카에게 손을 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밀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솔직한 성격이었던 밀러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제시카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가능한 빨리 그 남자와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밀러에게는 정말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친구가 힘든 연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제시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밀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시카는 밀러에게 더 이상 자신의 연애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역시 화가 났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한 말인데 오히려 자신의 진심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의 관계가 단 한 번의 다툼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밀러는 화가 난 채로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 밀러는 오랜 연인이었던 수르마코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발리에서 로맨틱한 결혼식을 올렸고 가족과 친척들은 물론 유학 시절의 친구들까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제시카였습니다. 밀러가 제시카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시카는 나중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야 밀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15년 말 제시카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왔고 먼저 밀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시카의 말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과거의 감정을 털어놓기보다는 오랜 친구였던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밀러는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 번 크게 다퉜고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았던 사이였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밀러는 두 사람의 공통 친구였던 하니를 함께 만나기로 합니다. 2016년 1월 6일 오후 3시 30분. 약속 시간까지 무려 90분이나 남아 있었지만 제시카는 이미 카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곧바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카페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주변을 살펴보는 것처럼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개를 들어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CCTV 영상을 분석한 사람들은 이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제시카가 단순히 카페를 둘러본 것이 아니라 카페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위치와 촬영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2분, 카페에 들어온 지 불과 2분 만에 제시카는 다시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근처의 한 생활용품점이었습니다. 제시카는 그곳에서 액체 비누 3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액체 비누 3개는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점원은 비누를 한 봉지에 함께 담아주겠다고 했지만 제시카는 비누 3개를 각각 별도의 큰 종이 쇼핑백에 담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작은 물건 3개를 굳이 커다란 종이봉투 3개에 나눠 담은 것입니다. 이 행동은 훗날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문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후 4시 14분, 제시카는 종이봉투 3개를 들고 다시 카페로 돌아왔고 카페 안쪽에 있는 54번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역시 묘했습니다. 제시카의 옆에는 커다란 실내 식물이 놓여 있었고 그 식물은 CCTV 한 대의 시야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CCTV 한 대는 테이블을 촬영하고 있었지만 거리가 멀었고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테이블 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4시 24분. 웨이터가 주문한 음료 3잔을 가져왔습니다. 제시카는 자신과 친구 하니를 위해 칵테일 2잔을 주문했고 밀러에게는 따로 베트남식 아이스커피 1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CCTV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가지고 온 종이 쇼핑백 3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위치를 이리저리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워 놓았다가 옮기고 살짝 밀었다가 다시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위치를 조종하던 제시카. 잠시 후 아이스커피가 종이봉투 3개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마치 테이블 위에 특정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가방을 배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 약 50분 동안 CCTV가 포착한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제시카가 가끔 팔을 움직이는 모습,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움직이는 모습, 때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무언가를 향해 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의 각도와 화질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16분. 드디어 밀러와 하니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제시카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아이스커피를 밀러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거 좋아했잖아. 그래서 미리 주문해놨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위해 작은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아이스커피는 이미 주문한 지 50분이 넘었고 컵 안의 얼음은 이미 다 녹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18분. 밀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아이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평범한 친구들의 만남은 끔찍한 사건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맛이 이상하다며 커피를 밀어냈습니다. 옆에 있던 하니 역시 커피의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하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커피를 제시카 쪽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시카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제시카는 커피를 직접 맛보지도 않았고 냄새를 맡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밀러는 손으로 얼굴 앞에 바람을 일으키며 거치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고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온몸이 소파 위로 힘없이 주저앉았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이어 팔다리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니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페 매니저와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고 CCTV 화면 속에서도 당시 현장의 긴박한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한 채 밀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독 침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시카였습니다. 제시카는 쓰러진 밀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그녀를 돕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매니저를 향해 한마디를 했습니다. 커피 안에 뭘 넣은 거예요? 훗날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이 장면은 중요한 의문점이 됩니다. 친구가 갑자기 눈앞에서 쓰러졌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먼저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시카는 친구를 구하는 것보다 커피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먼저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행동 하나만으로 제시카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분명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밀러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까지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짧았습니다. 이 커피 정말 이상해. 그것이 밀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카페 매니저는 문제의 커피를 치우지 않고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경찰의 감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커피에서는 치명적인 독극물인 시안화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농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밀러가 시안화물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커피에 독을 넣었을까요? 먼저 경찰은 카페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카페의 작업대에서는 시안화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에서도 직원들이 문제의 커피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은 밀러를 알지도 못했고 그녀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었습니다. 결국 카페 직원들은 주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밀러를 제외하면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친구 하니와 제시카. 하니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밀러와 함께 있었고 CCTV에서도 계속해서 밀러의 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하니가 범행을 저지를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제시카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사건 전부터 보였던 여러 행동이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제시카의 과거 생활과 인간관계까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제시카의 복잡한 사생활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시카가 만나고 있었던 호주인 남자친구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약물을 사용했고 제시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카는 남자친구와 쉽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시카의 감정 기복도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하다가도 갑자기 매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역시 이런 관계에 지쳐 결국 제시카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법원에 제시카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시카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제시카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양로원에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제시카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전 상사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며 필요한 양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은 훗날 경찰 수사의 중요한 정황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제시카가 직장을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밀러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됐던 겁니다. 밀러는 오랜 연인이었던 수르마코와 결혼했고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지인들도 대부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당시 상황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는 가족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며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시카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직장을 잃은 데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파탄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법적인 접근 제한 조치까지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이 제시카에게 강한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 가장 친했던 친구 밀러를 향한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은 제시카가 밀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상처와 질투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집안은 화학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경찰은 제시카가 독극물에 접근하거나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제시카가 머물던 호텔을 수색했고 호주에 있는 거주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시안 화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오히려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이 사건 당일 직접 독극물을 가지고 카페에 왔다면 시안 화물을 보관했던 물건이나 옷에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목한 것이 바로 제시카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청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청바지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청바지의 행방을 묻자 제시카는 오래되고 낡은 바지라서 사건 이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었고 결국 제시카를 둘러싼 의혹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2016년 6월 15일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서 제시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밀러와 제시카가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려 14개의
방송사가 재판 과정을 생중계했고 재판은 무려 135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재판은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던 인기 드라마와 영화보다 더 높은 관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사건의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 등장하는 제시카의 모습 역시 매번 화제가 됐습니다. 제시카는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호송되는 순간에도 웃고 있었고 증인의 진술을 듣는 순간에도 미소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판사가 직접 질문하는 순간에도 표정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에게 새로운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미소 짓는 킬러. 밀러의 쌍둥이 여동생 역시 제시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시카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마치 재판 자체를 하나의 관심거리처럼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제시카의 표정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서는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몇몇 증거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는 일반적인 법의학이나 독성학 전문가가 아니라 그는 제시카의 얼굴 생김새를 분석했습니다. 제시카의 턱이 길고 뾰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복수심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술이 얇고 꽉 다물려 있다는 점에서 냉혹하고 무성한 성격이 드러난다고 설명했고, 눈 사이가 비교적 넓다는 점에서는 변덕스럽고 신뢰하기 어려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특징을 종합하면 제시카는 겉모습만 봐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의 얼굴 생김새만으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현대의 법정에서 이런 주장이 과학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밀러의 시신에서 나타난 색깔이었습니다. 시한 화물 중독의 경우 체내 세포가 산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혈액의 산소 상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시신의 피부가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처음 법정에 제출한 밀러의 시신 사진에서는 얼굴이 오히려 푸르스름하게 보였지만 며칠 뒤 제출된 다른 사진에서는 밀러의 얼굴이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색감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사진이 후처리되거나 조작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에 사진의 정확한 출처와 사진의 후처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측은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바로 독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커피의 보관 과정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커피는 카페 매니저에게서 직원에게 그리고 다시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피가 어떻게 보관되고 전달됐는지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영상이 일부 빠져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변호인 측은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경찰이 커피를 확보하기까지 누군가 커피에 접근하거나 증거를 훼손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커피가 사건 이후 누군가에게 의해 조작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명백한 독살 사건처럼 보였던 사건.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증거 하나하나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시카가 범인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과연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믿을 수 있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의 사망 이후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밀러의 가족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완전한 부검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경찰이 거듭된 설득 끝에 가족은 결국 일부 검체를 채취하는 데만 동의했습니다. 위 내용물과 간, 담즙, 소변 등의 검체만 채취했고 뇌와 심장, 폐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완전한 부검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훗날 재판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법의학 검사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법의학자는 시한 화물 검사를 2차례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밀러가 사망한 지 약 70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위 내용물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검사 결과에서는 시한 화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특별한 이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두 번째 검사였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다시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위 내용물에서 시한 화물이 검출된 것입니다. 검출된 농도는 리터당 0.2mg. 그렇다면 0.2mg이라는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변호인 측 전문가는 사과씨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과씨 하나에도 소량의 시한 화물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성인이 치명적인 중독에 이를 수 있는 양과 비교하면 0.2mg은 매우 적은 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위 내용물에는 시한 화물이 검출됐지만 간이나 담즙, 소변에서는 시한 화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사망한 지 사흘이나 지난 뒤 위에서만 극소량의 시한 화물이 검출된 것은 실제 중독의 증거가 아니라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생긴 물질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밀러가 시한 화물에 중독되어 사망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출된 시한 화물의 양이 적은 것은 오히려 독극물이 빠르게 체내에 흡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한 독성이 있는 시한 화물이 위장 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됐기 때문에 다른 장기로 퍼져 검출될 만큼 남아있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 70분 이내에 이루어진 첫 번째 검사는 신속 선별 검사였기 때문에 그 결과만으로 시한 화물 중독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한 화물 중독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뇌와 심장 등 주요 장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었지만 밀러의 가족은 완전한 부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필요한 검사를 모두 진행하지 못한 채 시신은 매장됐습니다. 처음에는 명백한 독살 사건처럼 보였던 사건.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증거에는 하나둘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5일 동안 이어진 긴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판사는 무려 377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약 4시간에 걸쳐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시카는 밀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됐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시카는 즉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제시카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제시카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시카가 명백한 범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사건 당일 보였던 수상한 행동과 여러 정황이 제시카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제시카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제시카가 실제로 커피에 시한 화물을 넣는 순간을 직접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은 다시 세상에 등장합니다. 2023년 넷플릭스가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기존 재판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문점을 다시 조명했고 사건에 대한 논쟁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제시카는 약 8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의견은 완전히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시카가 정말 밀러의 커피에 독을 넣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정황이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간 걸까요? 법원의 판결은 제시카의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모든 순간을 직접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눈앞에서 쓰러지고 결국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 제시카가 비교적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미소가 단순히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시카가 정말 밀러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일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